자식 얼굴을 1년 넘게 못 본 아버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식에게 평생을 바쳤지만 지금은 서로 눈도 못 마주친 채 지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한 62세 남성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자마자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아들에게 학원비와 결혼자금으로 지원했지만 정작 본인은 생활비가 부족해 다시 마트에서 박스를 나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연락을 끊고 자유롭게 살겠다며 멀리 떠났답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자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고 이로 인해 부모 세대의 은퇴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와 친밀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면서도 내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보지 않으면 나중에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오래된 골목, 겨울 끝자락인데도 한 남자가 얇고 바랜 반팔티 한 장에 몸을 맡긴 채 치킨 배달 박스를 찾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윤재호. 30. 해넘게 치킨집을 운영했고 동네에서 재호 사장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치킨집 간판도 가마솥 튀김 냄새도 없이 창고 한쪽에서 배달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 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둘째 아들 준혁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빠르고 단호했다. 윤재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굳은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남은 잔액을 확인했다. 이번 달에 이미 큰아들 결혼자금 보태준 것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었는데 둘째의 요청은 또다시 카드값이었다. 사실 재호 씨의 치킨집은 2021년 이후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배달앱 수수료, 원자재값 폭등, 인건비까지 겹쳐가게는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2023년 여름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어.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그때부터 그는 퇴직금 비슷하게 모아둔 6,200만 원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 돈은 자식들의 결혼자금과 생활비 지원으로 절반 이상이 금세 사라졌다. 큰아들 민수는 직장을 다니다 코로나 이후 구조조정으로 퇴직했고 당분간 사업 준비라며 부모 집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전기세, 가스비, 식비까지 몽땅 부모 카드로 나갔다. 민수는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다녔다. 재호 씨가 일이라도 좀 해보라고 말하면 아버지, 요즘 세상 몰라서 그래. 준비 안 하고 나갔다가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라며 웃어넘겼다. 둘째 준혁은 사정이 더 복잡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식 투자에 손을 댔는데 2024년 주식시장 폭락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그럴 게라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3달도 못 갔다. 카드값 연체, 대출 이자, 독촉장, 그리고 사채 전화까지 집으로 걸려오기 시작했다. 재호 씨는 그때마다 허름한 반팔티 차림으로 은행을 오가며 대출 상환 연기를 요청했다. 가장 뼈아픈 건 이 모든 상황이 가족끼리의 대화마저 앗아갔다는 거였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자식들은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아버지,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바빠요. 그 한마디에 재호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 옷걸이에 걸린 목이 늘어나고 기름때가 밴 허름한 반팔티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 옷은 치킨집을 처음 열었던 1995년에 입던 유니폼이었다. 그때는 그 옷을 입고 기름이 튀어도 손님이 몰려와 정신이 없어도 행복했었다. 그 반팔티를 바라보며 재호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애들이 이렇게 된 걸까?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처지였다. 같이 치킨집 하던 친구는 큰딸 전세금 보태주다 보니 자기 집을 팔아야 했다고 했고, 옆 동네 철물점 사장은 사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아 결국 폐업했다. 모두가 자식이 잘 되길 바랐는 대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끝은 늘 허탈했다. 윤재호 씨 집 거실 한 구석에는 아직도 배달앱에서 쓰던 헬멧과 치킨 박스가 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무거운 전기밥솥과 쌀 포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 쌀의 절반은 둘째가 월세 사는 원룸으로 가져간 뒤였다. 아버지, 요즘 쌀값 올라서요. 집에서 좀 가져가도 되죠? 그 질문에 재호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문제는 재호 씨의 건강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허리 통증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 보니 더 심해졌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일을 줄이라고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일 안 하면 카드값이 못 막아요, 선생님. 의사도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다. 새벽 5시에 눈을 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4시간 근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창고에서 상자 정리, 저녁에는 배달 대행으로 동네를 누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손목과 어깨는 욱신거렸지만 통장 잔액은 여전히 바닥을 쳤다. 그 와중에 둘째 준혁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급하게 100만 원만 보내주세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재호 씨는 대답 대신 창문 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반사되는 가로등 불빛이 허름한 반팔티 위로 스며들었다. 그 옷은 점점 더 낡아가고 있었고 마치 그의 마음처럼 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호 씨는 방 한구석에서 허름한 반팔티를 다시 꺼내들었다. 옷감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기름 얼룩은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 옷을 손에 쥐고 있자 가게를 처음 열던 날이 떠올랐다. 손님들이 줄을 서고 닭이 튀겨지는 소리가 매장 안을 가득 채웠던 그 시절. 하지만 지금 그의 손끝은 옛날의 기름 냄새 대신 세제와 먼지 냄새만이 감돌았다. 다음 날 아침 문간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배달기사였다. 소포 상자에는 즉석밥 12개, 라면 20봉이라고 적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큰아들 민수였다.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아버지, 요즘 바쁘실 텐데 식사라도 챙기시라고 보냈어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풀리는 듯 했지만 곧 민수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번 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재호 씨의 표정은 굳어졌다. 따뜻함과 무거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저녁이 되자 둘째 준혁이 집에 들렀다. 바깥바람을 막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다. 아버지, 오늘 집에 잠깐 있어도 돼요? 원룸 보일러가 고장나서요. 재호 씨는 말없이 끄덕였지만 준혁이 들어선 순간부터 거실 공기는 무거워졌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2025년 성인 자녀 부양으로 인한 부모 세대의 노후 불안 심화. 앵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준혁은 뉴스 화면을 슬쩍 보더니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다. 아버지, 이런 얘기는 안 듣는 게 좋아요. 괜히 기분만 상하잖아요. 밤 9시가 넘자 큰아들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집에 가도 될까요?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게. 말은 그렇게 시작됐지만 대화 끝에는 혹시 생활비, 조금만이란 부탁이 따라왔다. 재호 씨는 그날 하루 3번이나 조금만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통장은 이미 이번 달 관리비조차 내기 어려운 상태였다. 며칠 뒤 재호 씨는 오래전 치킨집 단골 손님이었던 이웃 최 사장을 마트 앞에서 만났다. 서로 반가워 인사를 나누다 보니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로 흘렀다. 우리 아들도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만 지원하겠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군요. 효도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 말에 재호 씨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로의 이야기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재호 씨는 허름한 반팔티를 입고 주방에 섰다. 둘째 준혁이 가져온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 작은 접시에 담았다. 방에서 나오던 준혁이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마음이 좀 그렇네요. 재호 씨는 젓가락을 들며 웃어 보였다. 마음만 그렇고 행동은 그대로잖냐? 그 말에 준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큰아들 민수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거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뒤편에 놓인 전기세, 고지서와 카드 연체 독촉장이 재호 씨의 눈에 밟혔다. 손주들이 놀다 흘린 과자 부스러기 위로 바람결에 반팔티가 살짝 흔들렸다. 그 옷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증거처럼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수 부부가 거실에서 재호 씨와 마주 앉았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다음 달에 전세 계약 연장이 있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랍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재호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가진 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거 주고 나면 나도 더는 못 버틴다.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재호 씨는 거실 불을 끄고 허름한 반팔티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 옷을 다시 꺼내 입을 날이 올지 아니면 그냥 추억 속에만 남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자식들의 필요와 부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그의 몸보다도 마음을 더 깊이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봄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서 67세 정해철 씨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은은한 원두 향이 집안을 채우자 아내 김순자 씨가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았다. 이 부부는 매일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게 습관이었다. 서로의 하루 계획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일정을 조율하며 시간을 보낸다. 정해철 씨는 35년간 중견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부장으로 근무했다. 정년퇴직은 63세에 했지만 그는 그보다 훨씬 전인 50대 초반부터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은퇴는 예고 없이 오는 거야. 준비 안 하면 남은 인생이 길어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그가 늘 후배들에게 하던 말이었다. 그의 준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다. 첫째, 생활비와 별도로 매달 150만 원을 노후 전용 적립식 펀드에 넣었고, 둘째, 55세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월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을 썼다. 셋째, 40대 중반부터는 금융 자산의 절반을 안정형 채권과 배당주 위주로 운용해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다. 부부의 가장 큰 원칙은 자녀에게 무리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였다.
아들 38과 딸 35 모두 대학 등록금까지만 지원했고 결혼 자금은 직접 마련하도록 했다. 처음엔 불만이 많았죠. 다른 친구들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사주는데 정 씨는 웃으며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덕분에 애들이 스스로 계획 세우고 대출 상환도 책임지면서 훨씬 단단해졌어요. 은퇴 후 그의 월 소득 구조는 안정적이었다. 국민연금 월 190만 원, 개인연금 월 80만 원, 그리고 배당금이 분기마다 평균 150만 원씩 들어왔다. 아파트는 이미 대출 없이 자기 소유였고 5년 전엔 상가 건물 일부를 매입해 매달 100만 원가량의 임대료도 받았다. 모든 수입은 부부 생활비 25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시 재투자하거나 여행 자금으로 모았다. 특히 그는 건강 관리에도 철저했다. 퇴직 후 매일 오전엔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1시간 근력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근처 하천을 따라 걷는 게 일과였다. 돈만 있으면 뭐해요? 몸이 버텨줘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는 60대 들어 체중을 8kg 감량했고 혈압과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이 부부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시간에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자유다. 올해 초에도 부산에 사는 대학 동창 부부와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숙소 예약부터 식사, 관광까지 모두 느긋하게 즐겼다. 누군가의 부탁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쓰거나 억지로 시간을 쪼개는 일은 이제 없어요. 이 자유는 철저한 계획과 거절할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롯됐다. 물론 자녀와의 관계도 돈 문제로 틀어진 적이 없다. 딸이 결혼 후 첫 집을 구할 때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정 씨는 조건을 달았다. 3년 안에 전액 상환할 것. 딸 부부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약속을 지켰고 그 과정에서 재정 관리 능력이 크게 늘었다. 지금은 오히려 부모에게 이제부턴 저희가 여행 경비 드릴게요라고 말할 정도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힘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친구 중 한 명은 아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집까지 팔아 전세로 이사했다. 또 다른 지인은 은퇴 후 연금을 전부 아들 사업자금으로 쓰고 지금은 경비 일을 한다. 그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데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자식과 돈 문제는 선을 지키고 노후 자산은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지 않은 것뿐이죠. 이런 원칙 덕분에 그는 67세인 지금도 한 달에 2번은 아내와 공연을 보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국내 여행을 다닌다. 부부는 올해 가을 3주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다. 모든 경비는 이미 여행 적립 통장에서 준비됐고 비행기 표와 숙소 예약까지 마쳤다. 정해철 씨는 말했다. 노후가 편안하려면 먼저 내 삶의 기둥을 세워야 해요. 그 기둥은 돈과 건강, 그리고 자존심이죠. 자식 사랑과 노후 준비는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둘 다 지킬 수 있어요. 그의 거실 책장 한쪽에는 은퇴 후 30년이라는 제목의 노트가 꽂혀 있다. 그 속에는 매년 수정하는 재정 계획표와 건강 기록, 하고 싶은 일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해철 씨는 그 노트를 꺼내 다음 달 계획을 점검하며 창밖의 봄 햇살을 바라봤다.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의 노후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현상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자료를 보면 미국에서는 2023년 기준 2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의 약 5명 중 1명이 여전히 부모 집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경제 불확실성과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영국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25세에서 34세 남성의 약 23%, 여성의 15%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습니다. 유럽연합 전체를 보면 부모 집을 떠나는 평균 나이가 26세를 넘어섰고 일부 국가는 30세를 훌쩍 넘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 중 하나는 평균 독립 나이가 21세지만 남유럽 일부 국가는 31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주거 시장 구조, 노동 환경,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주거 환경과 비용 문제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유럽연합 통계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의 약 26%가 과밀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10% 이상은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면 독립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부모은행이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는데 2023년 한 해에만 부모나 가족이 자녀의 주택 구입을 돕는 거래가 30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원 금액 총합은 80억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평균 지원액도 약 2만 7천 파운드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주거 진입에 직결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모의 노후 재정을 줄이고 세대 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설문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의 다수는 재정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 형성, 자율성, 경력 개발 측면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경제적 안정과 개인의 독립성 사이에 뚜렷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장기간 부모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현상이 고령 부모의 생활 안정과 건강, 돌봄 부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8050 문제라는 이름으로 공식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80대, 자녀가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한 집에서 살며 부모 재정에 의존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국제기구와 해외 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현상이 단순한 가족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거비 상승, 고용 불안정, 비정규직 확대, 경기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청년 세대의 독립을 늦추고 그로 인해 부모 세대의 은퇴 시점과 노후 재정 계획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특히 부모 세대가 자녀 지원을 위해 자신의 연금, 저축, 투자 자산을 조기에 소진하면 장기적으로는 부모 본인의 생활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은퇴를 늦추거나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도 이를 이어가야 하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또한 해외 통계는 부모의 지갑이 자녀의 삶의 궤적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가족 지원이 있는 청년은 주거 진입과 결혼, 출산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경험하지만 지원이 없는 청년은 이 모든 과정이 수년씩 늦어집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인구 구조와 경제 흐름에도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특히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가족 지원이 부동산 시장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구조에서는 부모 세대가 지원할 여력이 없을 경우 그 자녀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해외 여러 나라의 자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세대 간 지원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의존은 부모와 자녀 모두의 미래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노후 안정성과 자녀의 독립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앞서 이야기한 사례처럼 부모는 경제적 정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자녀는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개척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는 특정 나라의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연합,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확인된 보편적 흐름이며 그 결과와 위험성은 국경을 넘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재정 독립을 목표로 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노인의 경제 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경비도서관 관리 공공환경 미화 등 연간 약 5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60세 이상 퇴직자들이 전문 경력을 살려 사회서비스, 지역행정, 멘토링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약 9만 명의 어르신이 월 3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으며 지역사회 봉사, 돌봄 서비스, 공공시설 관리 등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경제적 보탬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큽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생애 현역 사회를 표방하며 70세 이후에도 근로 기회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 기업이 고령자의 재고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역별 고령자 취업센터를 운영해 맞춤형 직업 알선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영국은 세대 간 주거 프로그램 인터제너레이셔널 리빙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 공간이 넓은 고령자와 청년층을 매칭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 도움을 맞바꾸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고립감을 완화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노인 재정 상담 서비스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은퇴자들이 자산운용 부채관리 연금 수령 계획을 전문가와 함께 재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자체 단위로 노후 재정 상담과 가족 재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의존 관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신의 최소 생활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반드시 계산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만 자녀 지원을 하도록 재정 원칙을 세워야 하며 자녀 세대는 일정 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가 독립적인 생활 기반을 갖추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복지관과 지자체 센터에서는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발걸음을 옮겨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를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허름한 반팔티 한 장, 낡은 옷걸이에 걸린 채 계절을 견디고 빛바랜 천의로 스민 세월의 냄새. 그 옆에 놓인 새벽 햇살처럼 반짝이는 새 셔츠 한 벌. 한 사람은 과거에 묶여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품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의 삶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고단한 몸뿐인 삶이었습니다. 허름한 반팔티를 입고 새벽마다 무거운 상자를 옮기며 자식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또 한 사람, 젊은 날부터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계획하고 원칙을 지켜왔더니 자녀를 사랑했지만 사랑이 빚이 되지 않도록 했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웃으며
아침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사람. 두 사람 모두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랑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족쇄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랑을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허름한 반팔티를 붙잡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옷을 준비해두고 노후를 맞이할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를 위해, 그리고 자녀의 진짜 독립을 위해 경계와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최소한을 지키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되 내 미래를 담보로 주지 않는 용기. 그 용기가 결국 나를 지키고 자녀를 성장시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내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가? 그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내 손을 꼭 잡아주는 자녀의 미소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내야겠다. 혹은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고요? 서울 근교에 사는 62세 김영수 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생각에 TV도 새로 사고 냉장고에 맥주도 채워 넣었죠.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심해지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었고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데운 혼밥을 먹으며 내가 이러려고 이혼했나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상 이혼자의 자살률이 기혼자의 3배 이상이고 이혼 후 경제력 상실, 자녀와의 거리감, 외로움은 고독사 확률을 5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혼자 살아가는 남성 노인의 10명 중 7명은 삶이 외롭고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혼 정말로 준비되셨나요? 정말 혼자가 편할까? 라고 묻기 전에 이 외로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이미 수만 명의 이혼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혼자 남겨진 그 순간이었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 선택, 어쩌면 평생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호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중견기계 부품 업체에서 34년간 일했고 부장 자리에서 퇴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은 2억 7천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 결혼은 끝냈고 아내와 둘이 소박하게 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통했고 아내는 윤 씨의 퇴직 이후 집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며 우린 이제 남남처럼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결국 작년 봄 윤 씨는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쿨한 척 했지만 막상 홀로 원룸 전셋집에 들어앉은 첫날 윤 씨는 아무 말도 없이 TV만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혼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혼자 밥 먹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밥솥에 쌀을 씻고 김치를 덜고 계란 하나를 굽는 그 짧은 과정이
윤 씨에겐 낯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열었는데 반찬통 안에 있던 나물 무침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온 건데 왜 벌써 이래? 라며 꺼내 들고 보니 김치통도 고추장도 나물도 하나같이 상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시큼한 냄새로 가득 찼고 윤 씨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한밤중에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밥을 해 먹는 걸 그만뒀습니다. 대신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가 시큰거려 가까운 치과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길 치주염이 심해서 틀니까지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소견이었습니다. 혼자 지내며 식습관이 엉망이 되자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는 일상. 윤 씨는 그제야 아내가 해준 반찬, 식탁 위 따뜻한 국 한 그릇에 소중함을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강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퇴직금 중 절반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나갔고 남은 돈은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조금은 나오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윤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기에 국민연금 월 74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월세, 공과금, 통신비를 내고 나면 한 달 식비로 2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혼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엄마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좀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둘러댔지만 자녀들 역시 윤 씨를 예전만큼 챙기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요즘 애들이 다 바쁘잖아요라며 연락 한 번 없었고 명절에 혼자 편의점에서 햇반을 데워 먹던 그날 윤 씨는 내가 왜 이혼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루에 20번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 1년, 윤정호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부부였을 땐 아내와 함께 모임에도 가고 동창회에도 얼굴을 비췄지만 이혼한 이후부터는 혼자 왔다는 시선이 어쩐지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즘 형수님은요? 라는 질문에 괜히 얼버무리고 자리를 피한 날이 2번, 3번 반복되면서 결국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식은 동네에 퍼졌고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혼자 사신다면서요. 와이프랑 참 잘 어울리셨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 짧은 말이 그렇게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을 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전화를 해오는 일도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가는 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고작 편의점 알바생의 봉투 필요하세요? 가 전부가 됐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빠 괜찮지? 돈 필요한 건 없지? 같은 형식적인 대화였습니다. 정작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라는 말은 들은 기억이 없다고 윤 씨는 말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고 미리 사둔 반찬을 꺼내려고 냉장고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열흘 넘게 된 무생채, 상한 콩나물, 까맣게 물든 시금치 무침, 뚜껑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시큼한 냄새에 윤 씨는 반사적으로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반찬들 같구나. 상하고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방치된 내 인생이. 그날 밤 윤 씨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은 채 그때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만 100번쯤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허전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연락할 용기도 다시 돌아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과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보건소에서 지역 노인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지만 윤 씨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무너지는 나날이 이어졌고 이제는 잠드는 것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혹 반찬통을 꺼내지도 않고 편의점 도시락 뚜껑도 열지 않고 그냥 버릴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곰팡이 핀 반찬들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밥 먹자고 같이 앉아주기만 해도 좋겠는데 윤정호 씨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절반 이상이 극심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혼자 살며 심리적으로 고립된 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노년층 자살률도 결혼 상태와 강하게 연관된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씨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와서 뭐 어쩌겠어요? 그 말 속엔 체념과 후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를 더는 견딜 수 없다고. 하지만 노년에 선택한 이혼이 결국 곰팡이 핀 반찬통처럼 버려지고 방치된 채 살아가는 삶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걸 윤 씨의 이야기는 묵묵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씨는 올해 67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딱히 넉넉하진 않지만 매일 오후 햇살이 드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화초를 돌보는 시간이 이 씨 부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성우 씨는 과거 대기업 임원도 공무원도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제조업체에서 기술직으로 28년을 일했고 퇴직 당시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낮은 임금이었지만 그는 평생 쓸 돈보다 쌓을 돈을 먼저 생각하자는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40대 중반 큰아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던 해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지출 가계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쓴 소비 내역을 전부 정리한 뒤 매달 어디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파악했고 거기서 꼭 필요 없는 소비들을 하나씩 잘라냈습니다. 둘째 딸 학원비, 외식비, 휴대전화 요금 모든 것을 줄이되 가족 간의 시간은 오히려 더 자주 갖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한 끼를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대신 그 시간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얘기를 나누기로 한 겁니다.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물가 기준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퇴직 3년 전부터 퇴직 후 시뮬레이션 표를 직접 만들며 월 지출, 예상연금 수령액, 의료비, 주거비 등을 꾸준히 계산해왔습니다. 퇴직 후 바로 창업을 하거나 무리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인들이 커피숍, 코인 세탁소, 반찬가게 등으로 재도전을 할 때에도 이 씨는 오히려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장사부터 할 순 없지라며 멈췄습니다. 그 대신 1년간은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지도사, 평생교육사, 시니어 컴퓨터 지도사 같은 분야였습니다. 배우는 중엔 힘들었지만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자. 인근 복지관에서 시니어 대상 컴퓨터 교육 강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수업 한 회당 3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가 나이 들고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작은 강사비가 들어오자 아내와 함께 시니어 문화기획단에도 등록했고 그곳에서 취미로 사진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와의 관계 유지였습니다. 이 씨는 퇴직 후에도 매주 부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감정을 쌓아두지 않도록 대화를 이어가는 자리였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요리해줘서 밥 먹는 게 기쁨이야. 그 말에 이 씨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식탁 위에 반찬이 모자라도 함께 식사하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건강 관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10년째 주 3회 아침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동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3개월마다 점검하며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 예방하려는 습관이 자리 잡혔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변함없습니다. 큰아들은 타지에 살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 부산에 거주 중이지만 매주 영상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에는 자녀 부부가 집에 찾아와 손수 밥상을 차려주며 아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엔 이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노후를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노후 준비 과정, 퇴직 후 일상, 배우자와의 대화 노하우, 건강관리 팁을 나눕니다.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이성우님 덕분에 저도 노후 준비 시작했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릴 때마다 마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후는 젊을 때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하루하루가 내 선택의 결과이죠. 그 선택을 미루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성우 씨의 삶이 특별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준비와 관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곰팡이 낀 반찬이 아닌 매일 정갈하게 정리된 식탁 위에서 오늘도 맛있게 먹자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은 평생의 동반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혼이나 은퇴 후에 윤정호 씨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통계는 그 현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 독거 가구의 비율은 2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이들 중 70%가 이혼을 경험한 뒤 혼자 사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주 5일 이상 혼잣말을 한다고 답할 정도로 외로움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이혼 남성의 경우 혼자 사는 기혼 남성보다 심장질환 발병률이 1.8배, 우울증 진단율은 4.2배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유럽의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이혼한 남성들이 단순히 건강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의존과 수면장애, 기억력 저하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이혼한 남성들의 경우 고독감과 무력감, 쓸모없다는 감정을 반복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건강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질병 초기에도 병원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한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이혼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감정으로 자존감이 유지되지만 1년을 넘기면 외로움과 후회가 더 강하게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현실도 냉정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년층 상대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30% 이상이 월 8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으며 그마저도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엔 절반 가까이를 집세로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특히 이혼한 고령 남성은 기혼자 대비 평균 자산이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한 대비도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거노인 종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혼자 사는 60대 이상 남성 중 절반 가까이가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일부는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대부분 자녀 결혼이나 초기 창업, 생활비로 써버리고 더 이상 쓸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윤정호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병원도 미루고 냉장고 안에 곰팡이 핀 반찬을 다시 덮고 있는 삶은 어쩌면 현재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성우 씨처럼 노후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꾸준히 가꾸고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국제고령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부터 노후 재무 설계를 시작하고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사회활동을 이어간 고령자의 경우 70세 이후에도 우울증 진단율이 일반 평균의 절반 이하였으며 병원 방문 수나 치매 발생률도 크게 낮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대화의 빈도를 유지한 가정일수록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가족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 곧바로 창업이나 투자에 몰두하기보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점검하며 재정 계획을 조정한 이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서 출발한다고. 그리고 그 연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사실은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경제력도, 건강도, 사회적 신뢰도 모두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실시된 65세 이상 고령자 추적 조사에서는 배우자의 죽음보다 이혼이 건강 악화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이 더 길게 지속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서적 회복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살아가느냐는 질문으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이혼 후의 고립과 무계획한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말벗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요건에 따라 가사 도우미와 정서 지원 인력이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기본적인 돌봄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혼자서도 괜찮아요. 프로젝트를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자가 건강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매달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정신건강위험군은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전은 시니어 기자단을 운영해 은퇴한 고령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콘텐츠로 기록하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광주시는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매달 정서치유 집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우울감이 심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1:1 전문 상담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도가 있다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자살 예방 효과나 인지기능 개선,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다수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혼 후 혼자 남겨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시 관계망 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지역사회 자원 활용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서울 경기권 지자체 대부분은 최근 1인 가구 노인 증가세에 따라 마을 단위 단톡방 개설, 주 1회 공용 식사 모임 운영, 낯선 이와의 대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소규모 모임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기존 가족이 없어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립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참여한 노인의 70% 이상이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고령자 고독사 방지법을 제정해 일정 연령 이상의 독거노인은 지역 자치구가 의무적으로 안부 확인과 생활 실태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독 사유를 일정 수준 낮추는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는 시니어 커뮤니티 홈 정책을 통해 혼자 사는 노인을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모아 공동 식사, 공동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복지사와 의료진이 삼주하여 정서적 고립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거주시설이 아닌 고령자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모델을 참고해 혼밥 지원형 공공주택, 중장년 공유하우스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바는 같습니다.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전 반드시 지역사회 복지자원과 정부의 지원제도 그리고 본인의 감정과 관계망을 정리할 수 있는 회복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고립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해도 실은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 사람, 당신에게는 왜 돈을 빌리려 할까요? 그 한 통의 연락, 당신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62세 이만수 씨는 평소 말도 없던 예전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돌아온 건 계좌번호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은 시기에 왜 사람들은 은행 대신 당신을 찾을까요? 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늘 친절하고 빌려준 사람은 결국 상처만 남을까요? 알고 보면 이들은 당신이 착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로 인간관계를 망치고 돈도 잃고 마음의 병까지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그는
중견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공장 총괄 부장이었고 퇴직금은 오랜 근속에 비례해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많다기보단 그만큼 오래 버텼던 시간의 대가였죠. 그는 늘 정장을 입고 다녔고 말수는 적지만 동료나 후배들 사이에선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선배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루 2번 산책하고 아내와 장을 보며 소일거리를 찾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 20년 전에 첫 아들이 취업,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많이 닳았고 가장자리는 해졌지만 그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고 나가는 곳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창 낙엽이 물들던 11월 초 고등학교 동창인 조영석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수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냐? 몇십 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병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창원 시내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웃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체를 하다 최근 창원으로 사업 확장을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무렵 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자금줄이 좀 막혔어. 세관 문제랑 매출, 정산이 늦어져서 말이야. 한 700만 원 정도만 급히 빌릴 수 있을까? 정말 급한데 다음 달 초에 바로 갚을 수 있어. 병수 씨는 당황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갑이 손에 있었고 늘 하던 대로 꺼내서 현금 인출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꼭 갚는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병수 씨의 말에 조 씨는 잠시 말을 흐리더니 결국 손을 모아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할 줄 알았냐? 예전에도 내가 날 도와준 적 있었잖아. 그땐 내가 몰랐겠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월요일 아침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조 씨는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며 다음 달 초 꼭 갚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고 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영서가 예전에 말한 날짜가 됐는데 괜찮은가? 혹시 더 필요하면 미리 말해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병수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어느 고급 횟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조 씨는 웃고 있었고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수 씨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그의 지갑을 다시 열어보며 거기서 삐져나온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은 메모가 있었죠. 급전 마이너스 조영서 700만 2024년 11월 13일 송금 기억에 남기기 위해 적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갚으면 다행이지만 안 갚아도 연락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는 화를 내기보단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거절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후로 병수 씨는 조 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혹시 영석이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그 친구도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피해자가 몇 명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병수 씨는 이후 경찰서에
조용히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로는 문자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손글씨로 작성한 메모를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형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병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갑을 바꿨습니다. 낡은 지갑 속엔 더는 신뢰가 없다는 걸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바꾸며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론 이 안에서 나가는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67세 이정우 씨는 은퇴 이후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해온 그는 수도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IT 중견기업의 재무팀장이었고 은퇴 당시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덕분에 추가로 모은 자금이 1억 원 정도 더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를 2년 앞둔 61세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성북구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중장년 재무설계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기준,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비 준비, 고정 수입 없는 시기에 지출 관리 등에 대해 배웠고, 그는 그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노후 지출 루틴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 중 가장 인상적인 건 3단계 지갑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지갑, 하나는 비상자금 지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신뢰 지갑이라 부르는 절대 손대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신뢰 지갑에는 오직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긴급 자금만을 따로 분리해 넣어두었고, 이 지갑은 매달 기록하며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이 세 개의 지갑 중 어디에서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 지갑에 손을 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지는 손해입니다. 실제로 3년 전 오랜 직장 동료였던 박모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우야, 아이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1,000만 원 정도만 부탁할 수 있을까? 박 씨는 과거 팀장으로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선배였고 인간적으로 미안함보다는 의리가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박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박 선배,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지만 지금 부탁하신 돈은 제 노후 생존 자금입니다. 혹시 그 외의 도움 정보나 추천, 혹은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결해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돈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괜히 내가 너무 쉽게 연락했나 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씨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껄끄럽지 않게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킨 것이었죠. 그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돈은 항상 관계를 망가뜨리는 칼이 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오래 준비했고, 그래서 후회도 없습니다. 지금 이정우 씨 부부는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내려오면서 확보한 차익으로 노후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간병인을 위한 계약형 플랜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 받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 직후부터
연금저축계좌를 매달 120만 원씩 인출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평일에는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근처 시장에 가서 자주 가던 단골 가게들을 들르는 게 낙입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란 10개를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비교하고 남편은 장바구니를 들고 기다리며 소소한 농담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사니까 아이들이 효도는 안 해도 걱정은 안 하잖아. 그러게요. 효도보다 신경 안 쓰이게 해드릴게요가 더 고마운 말 같아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이 씨 부부는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받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외롭기보다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매일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며 살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최근 남편의 낡은 손가방을 몰래 바꿔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정중하게 고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내 기준을 지켜준 친구야. 이 안에서 빠져나간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나한텐 가장 잘 알려주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여전히 위험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빌려줬다.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어색해진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돈을 주고 그 결과로 금전뿐 아니라 신뢰와 인간관계를 동시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39%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줬거나 보증을 서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66%는 정식 계약서 없이 돈을 건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이 중 3명 중 1명은 관계를 끊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대부분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약 12%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라면 또 빌려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압박이 금융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보고서에서는 사적인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이나 사회적 고립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호주의 금융심리연구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불러오는 관계 갈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약 53%가 관계를 후회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감정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더불어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해서 당했다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고통을 덮으려 하지만 이런 경향은 다음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유발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관계 중독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했을 때 생길 감정적 마찰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예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도 안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 위험 지표에 따르면 은퇴 이전에 재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은퇴 후 10년 이내의 자산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낮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율 또한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확한 재무 계획과 심리적 경계선 설정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된 노인 대상 금융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70세 이상 참여자 중 약 88%가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일부 지자체나 복지관, 노인 대상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노년기 금융 범죄 예방 교육이나 지인 사기 예방 워크숍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피해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내 돈 선긋기 실습과 거절하는 말하기 훈련은 실질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착해서 당했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인, 가족,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이 곧 맹신이 되어선 안 됩니다. 통계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두되 돈은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후를 지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 설정과 감정적 거리 조절이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믿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 번쯤 도와주자는 마음이 결국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들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는 시니어 금융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법, 지인 간 금전 갈등 대처법, 계약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제 사례 중심의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의 후 실제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는 어르신 생활금융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금융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과 함께 위기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노인 재무 자립 학교를 열어 소액 금융과 사적 관계에서의 돈거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절해보는 연습, 돈거래 시기 시나리오별 대응법 등을 통해 행동 습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금전 피해자 회복지원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은평구와 부천시 등은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노인 권리 찾기 캠페인을 병행하며 어르신들이 착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고령층 대상 사적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인 간 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과 보증인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노인 금융보호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65세 이상 시민이 금전 갈등을 겪거나 불안정한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사적 금융계약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3자 동의 및 신고 의무를 두어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피해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관계 기반 거래에 제3자의 감시와 조언이 개입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금전이 오가는 순간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관계 중심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보호하는 중심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해 선을 긋는 것이 결코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반드시 내가 따로 정한 원칙이 있다는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선이 생깁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이 같은 문장을 습관화한 고령자들은 충동적인 돈 거래를 40% 이상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니라 기억된 말이고 관계를 지키는 건 결국 선긋기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노후를 지켜줄 말 한마디를 내 입에 익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갑은 달아도 마음은 닳지 않게. 관계는 오래가도 돈은 멀리 있게. 김병수 씨는 낡은 지갑을 지켜왔지만 그 안의 믿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관계를 우선했지만 결국 돈도 잃고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통의 연락, 한 번의 부탁에 흔들린 결과는 씁쓸한 외면과 고요한 배신뿐이었습니다. 반면 이정우 씨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켰고 지갑 속 질서만큼이나 마음의 질서도 단단히 세웠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안함보단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노후, 타인과의 존중 어린 거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관계를 위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보다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관계마저 존중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돈이 아닌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늘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결국 혼자 상처 입지 않도록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과 용기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존엄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뿐 아니라 마음의 경계도 단단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단 한 사람의 부탁에도 휘청이지 않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댈 사람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 남성의 절반이 54세 이전에 첫 직장에서 밀려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간다는 현실을. 얼마 전 56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25년간 건설 현장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통보 한 장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나머지는 대학생 아들의 등록금과 부모님의 병원비로 순식간에 사라졌죠. 석 달이 지나자 통장 잔액은 세 자릿수로 줄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대한민국 50대, 60대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겼지만 안정적인 수입은 50대 초반에 끊어집니다. 그 사이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길어진 노후는 버티기가 아니라
버거움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환 가치를 키워 재취업의 벽을 넘고 노후의 빈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20년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손에 넣게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더 멀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빠, 이 차 이제 바꿀 때 되지 않았어? 토요일 오전 주차장에 세워둔 10년 된 은색 소나타 옆에서 아들이 툭 던진 말이었다. 차체 곳곳에는 작은 흠집과 도색 벗겨짐이 있었고 핸들을 잡을 때마다 삐걱이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러나 그는 대답 대신 창문에 묻은 먼지를 손바닥으로 쓱 문질렀다. 박성만 씨는 작년 봄까지 서울의 한 중견 건설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27년 동안 현장을 뛰며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붙들고 살았다. 그는 스스로를 현장형 관리자라 불렀다. 아침 회의 전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둘러보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그 생활이 평생 이어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지난해 회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고 명단 속에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저 서류 한 장처럼 조용히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퇴직금은 5억 2천만 원 숫자만 보면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돈의 절반은 은행 대출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집을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쓴 신용대출이었다. 남은 돈은 2억이 조금 넘었지만 부동산 세금과 부모님 병원비, 2달 뒤 결혼하는 큰딸이 혼수 자금으로 나가니 통장은 순식간에 비어갔다. 아버지, 이번 달에도 전세 대출, 이자 오를 거라네요. 작은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날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기준금리가 한 번 오를 때마다 아들의 부담이 커지는 게 눈에 보였다. 그는 도와달라는 말 대신 한숨을 길게 삼켰다. 퇴직 후 한 달은 집 안정리에 시간을 썼다. 옷장 속 오래된 와이셔츠와 낡은 안전화를 정리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둘째 달부터는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50장이 넘는 지원서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장은 몇 줄짜리 불합격 통보뿐이었다. 면접 기회를 얻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고 그마저도 면접관의 눈빛은 왜 이 나이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요. 저희 팀원 평균 연령이 32입니다. 조직 적응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한 인사 담당자의 말이 마지막 면접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회색 빌딩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생활비는 매달 마이너스였다. 아내는 식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대신 동네 재래시장을 돌았다. 저녁 식탁 위 반찬 가짓수가 줄었고 고등어 대신 오징어가 자주 올라왔다.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방 전등을 꺼두고 겨울에는 내복 2겹을 껴입었다. 그럼에도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면 그는 통장 잔액을 몇 번이고 확인했다. 우리 차 다음 검사 땐 통과할 수 있겠어? 아내가 운전석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아직은 탈만해. 기름값만 잘 관리하면 돼. 그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차량 보험 갱신과 정비, 비용이 겹칠 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시간 자유롭고 수입 괜찮다는 말에 혹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발품을 팔아도 계약한 건 성사시키기 어려웠고
수수료는 생각보다 적었다. 3개월간 벌어들인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그는 그 돈으로 아내 생일 선물 대신 쌀과 참기름을 샀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였다. 큰딸이 결혼 준비로 바빴지만 시간을 내 부모 집에 들른 것이다. 아빠, 결혼식 때 신부 입장할 때 나랑 손 꼭 잡고 걸어야 해. 그 말에 그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찡했다. 경제적 부담 속에서도 딸의 행복한 순간만은 지켜주고 싶었다. 그의 친구 중 몇 명은 퇴직 후 카페나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 하지만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가 매출을 갉아먹었고 손님이 줄어드는 계절에는 빚만 늘어났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함부로 창업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갔다. 통장에 남은 돈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차는 여전히 10년 된 소나타였고 주차장에서 마주할 때마다 이 차가 내 마지막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이웃 김 씨가 새 차를 뽑았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안에서 들끓는 감정을 말로 꺼내진 않았다. 퇴직 1년이 지나던 초봄, 박성만 씨는 집 근처 도서관에서 중장년 재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전단지를 발견했다. 무료 강의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예상외로 자리가 꽉 차 있었다. 강사는 지금 가진 경험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강사가 말하는 교환 가치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강의가 끝나고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들떴다. 내가 가진 게 뭐지?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흰 종이를 놓고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하나씩 적었다. 현장 관리, 공정 계획, 안전 교육, 협력업체 조율 적다 보니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하지만 일단 적어두기로 했다. 며칠 뒤 예전 후배에게 연락이 왔다. 중소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 교육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강사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는 단번에 수락했다. 교육 당일 그는 10년 된 소나타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려 현장에 도착했다. 안전모와 조끼를 챙겨 입는 순간 오랜만에 예전이 자신으로 돌아간 듯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나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왠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그 일을 계기로 그는 프리랜서 안전관리 강사로 몇 건의 강의를 맡게 됐다. 한 달 수입이 예전 월급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마음속엔 작은 자신감이 싹 텄다. 그는 이 일을 더 키우기 위해 SNS 마케팅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계정 만드는 것조차 버거웠지만 현장 사진과 간단한 안전 팁을 올리자 팔로워가 조금씩 늘었다. 지방 현장까지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여전했다. 큰딸 결혼식이 다가오자 예식비와 혼수 대금이 몰아쳤다. 카드 결제일이 겹친 날 그는 소나타를 팔아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나 곧 마음을 접었다. 이 차 없으면 강의도 못 가잖아. 주차장에서 차를 쓰다듬으며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여름이 지나자 그는 또 다른 도전을 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는 중장년 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다. 젊은 창업자들에게 건설 현장 노하우를 전해주는 일이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그는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한 창업자가 말했다. 선생님 조언 덕분에 불필요한 공사비를 줄였어요. 덕분에 사업이 한숨 돌았네요. 그 말은 오래 귀에 남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빠듯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은 줄어들었다. 대신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소나타 운전석에 앉아
다음 강의 장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계절에 따라 변했지만 운전석에 앉은 그의 마음가짐은 점점 단단해졌다. 연말, 그는 소나타 계기판에 주행 거리를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이 차가 날 버틴 거네. 퇴직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소나타는 그를 새로운 현장으로, 새로운 사람들 앞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 안에서 그는 예전 부장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모두 안고 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내년엔 우리 가족 다 같이 여행 가자. 올해 못 가도 돼? 하루라도. 아내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작은 계획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출발선 같았다. 그는 여전히 50대 후반, 참 애매한 나이에 서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다. 교환 가치를 키우며 남은 날들을 소나타와 함께 달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씨는 현재 강원도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마당에는 사과나무와 블루베리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봄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담장을 물들인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그는 가장 먼저 텃밭으로 나가 감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주방 창가에 놓인 커피 머신을 켜 2잔의 커피를 내린다. 이 모든 일상은 그가 50대 초반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온 결과였다. 김 씨는 40대 후반까지 서울의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연봉은 업계 평균보다 높았지만 그는 소비를 절제하고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저축이나 투자에 돌렸다. 30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습관이었다. 사무실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이 새로 생긴 식당으로 몰려갈 때 그는 도시락을 챙겨 회사 옥상에서 식사했다. 술자리는 꼭 필요한 모임에만 참석했고 귀가길에는 지하철을 이용했다. 그의 철저한 재무 관리에는 이유가 있었다. 35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간 요양 생활을 하게 됐다. 그때 가족이 겪었던 경제적 압박과 돌봄의 고통은 김 씨에게 깊은 교훈이 됐다. 그는 내 노후는 절대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구체적인 은퇴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첫째, 퇴직 시점에 목표 자산을 설정했다. 최소 8억 원의 순자산, 부채 없음, 그리고 월 25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주식, 채권, 부동산 임대 사업을 병행했다. 위험 분산을 위해 서울 외곽의 소형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주고 지방의 소형 상가 1곳을 월세로 돌렸다. 동시에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았다. 둘째, 은퇴 후에도 교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했다. 그는 전자부품 품질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50대 초반부터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산업기사 시험 대비 교재를 집필했다. 처음에는 부업 수준이었지만 점차 구독자와 수강생이 늘면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이 들어왔다. 그는 이를 전액 재투자했다. 셋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했다. 매일 5km 이상 걷기, 주 3회 수영,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였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덕분에 은퇴 시점에도 혈압, 혈당, 체중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2018년 그는 56세에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당시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이미 부채는 없었고 투자 자산은 7억 원에 달했다. 매달 부동산 임대료 180만 원, 배당금 70만 원,
온라인 강의 수입 100만 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생활비를 감안해도 매달 100만 원 이상이 남았다. 은퇴 후 그는 강원도에 40평 규모의 단층 주택을 지었다.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절약형 구조를 적용해 난방비를 최소화했다. 마당에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심어 식비 절감에도 도움이 됐다. 아내와 함께 매주 한 번은 인근 마을의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계절마다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올레길, 일본 북해도, 유럽 트레킹까지 다양한 여정을 소화했다. 김 씨의 가장 큰 자부심은 돈 걱정 없는 일상이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와도 대형가전 교체가 필요해도 자녀가 손주 학원비를 부탁해도 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모든 지출이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전히 매월 가계부를 쓰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습관은 은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의 하루는 바쁘다. 아침엔 텃밭 관리, 오후엔 온라인 강의 촬영이나 교재 집필,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마을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가끔은 예전 직장 후배들이 전화를 걸어 선배처럼 은퇴 준비를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김 씨의 대답은 늘 같다. 나이 들어서도 가치를 팔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두고 소비를 절제하며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2025년 현재 그는 자산이 은퇴 시점보다 늘어 12억 원을 넘어섰다. 주식 배당과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고 강의와 집필 수입은 여전히 꾸준하다. 무엇보다 그는 시간의 자유를 얻었다. 매년 봄이면 사과꽃이 필 때 딸과 사위를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여름엔 손주와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다. 가을에는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한다. 그의 집 거실 한쪽에는 세계 지도와 다음 여행지 리스트가 붙어 있다. 올해는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내년은 캐나다 로키 산맥이 목표다. 그는 말했다. 돈을 모으는 건 수단이고 시간을 즐기는 게 목적이죠. 준비를 하면 인생 후반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김정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철저한 계획, 소비 절제, 꾸준한 자기 개발, 건강 관리라는 4가지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가 30년 전 세운 노후는 스스로 지킨다는 원칙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리고 그 원칙이 오늘도 그의 마당에 피어난 꽃과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박성만 씨처럼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사람과 김정호 씨처럼 철저히 대비한 사람의 노후는 출발선부터 달라집니다. OECD가 발표한 고령사회 보고서 2024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사이의 고용률은 회원국 평균 약 6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잡더라도 절반 이상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나 단기 계약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분석은 더 구체적입니다. 55세 이상 장년층이 기존 경력과 다른 업종으로 재취업하면 평균 임금이 퇴직 전보다 25%에서 3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벌이는 줄고 지출은 유지되거나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 자산 소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기업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창업자의 사업체 5년 생존율은 약 45% 수준에 불과합니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충분하더라도 경기 변동, 임대료 상승, 운영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면 폐업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영국 국가통계청 자료에서도 55세 이후 창업자의 평균 사업 지속 기간이 3년 남짓에 불과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김정호 씨처럼 은퇴 전부터 다변화된 수익 구조를 마련해 둔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은퇴 전에 부동산 임대료, 금융자산 배당, 프리랜스나 컨설팅 수입 등 최소 3개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갖춘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은퇴 후 빈곤율이 약 60% 낮았습니다. 이처럼 소득원을 여러 갈래로 두는 것은 자산 유지뿐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과 심리적 여유를 동시에 지켜줍니다. 기술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인구 중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고령층의 고용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15%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성인 역량 조사 PIAAC에서도 55세 이상 그룹은 25세에서 34세 그룹에 비해 디지털 문제 해결 능력 점수가 평균 30점 낮았는데 이 격차가 재취업과 소득 창출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호 씨가 온라인 강의와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디지털 역량 덕분입니다. 건강 관리 또한 재정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은행 월드 뱅크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가구의 약 10%에서 12%가 매년 재앙적 의료비 지출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경우를 말하며 장기 요양과 치료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산을 잠식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활동을 지속할 체력과 여유가 줄어들고 결국 생활 수준 전반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은퇴 이후의 안정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준비에서 비롯됩니다. 소득원을 하나만 두는 것은 위험하며 은퇴 전부터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기술 변화에 대비하며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고령층의 노동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생학습, 디지털 역량 강화, 그리고 은퇴 전 현금 흐름 다변화를 공통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가 보여주듯 박성만 씨처럼 아무 대비 없이 은퇴하면 몇 년 안에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김정호 씨처럼 장기 계획과 다변화된 수익 구조, 기술 적응, 건강 관리까지 병행한 사람은 길어진 은퇴 기간에도 안정과 자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앞서 살펴본 현실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실천 방안과 현재 대한민국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노인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해외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수입원을 다변화하라. 둘째, 기술과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라. 셋째,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라. 실제로 서울시는 중장년 제도약 지원센터를 통해 50대, 60대를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 사회적 기업 창업 컨설팅, 일자리 알선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일자리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 경력 매칭형 재취업과 공공분야 단기 프로젝트를 연결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행정 지원, 문화관광 해설, 지역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월 60시간에서 120시간 근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라북도는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 정착 지원금, 농기계 사용 교육, 판로 개척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모두 예산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인의 경험과 적성을 살려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지원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는 어르신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검진, 운동 처방, 영양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남 순천시는 마을 건강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취약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체계적인 대응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면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도록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해 은퇴자의 경력에 맞는 단시간 근로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연결합니다. 유럽에서도 참고할 만한 정책이 많습니다. 독일은 시니어 전문가 파견제를 통해 은퇴 기술자와 중소기업을 매칭해 단기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고 프랑스는 인터젠 프로그램으로 고령층이 청년과 함께 창업하거나 기술을 전수하는 구조를 지원합니다.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필요한 복지건강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는 핵심은 노후 문제를 개인 노력만으로 풀기보다 제도 지역 사회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도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교육 건강 검진 네트워크 형성을 병행하길 권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혼자 하는 것보다 지역과 제도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은퇴 후 20년, 30년도 불안이 아니라 가능성과 선택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저녁, 지나온 길은 발자국으로 남고 앞으로 갈 길은 선택으로 빛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준비 없이 퇴직을 맞아 하루하루를 버티며 오래된 소나타의 핸들을 잡고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수십 년 전부터 미래를 그리며 은퇴 후에도 자신이 만든 수익과 건강, 그리고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지만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한쪽은 설렘 속에서 하루를 엽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니라 미리 준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60대, 70대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할 풍경이 황혼 속 고립이 될지, 노을빛 속 행복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결심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기술을 배우고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고 건강을 지키며 내 손으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교환 가치를 키우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 사랑하는 가족과 웃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따뜻하게 물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눈물 대신 웃음으로 기억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